1년 전에 이 근처로 이사를 오게 돼가지고 올해 첫 예배부터 출석을 하면서 평신도 설교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주일 예배 강단이 일반적으로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좀 금단의 영역이기도 하고, 평신도가 이 자리에 설 때는 뭐 간증이라는 형식을 주로 취하게 되는데, 설교를 그것도 누군지도 모르는 얼마 출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정말 멋있다 생각을 했는데, 한 달에 한 명 정도 순서가 돌아가고 교회 신도수를 제가 세 보고 한 결과 한 2024년쯤에 아마 순서가 돌아오겠다. 빨라 2023년 마지막쯤이겠다 생각을 했는데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기회를 주셔서 시골 교회 은퇴 장로이신 저희 아버지도 평생 아마 주일 대예배 강단에 서본 적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감히 서게 돼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영광이긴 영광인데 지난 일주일간 한 3번 정도는 꿈속에서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런 과정을 겪으신 거죠. 제 아들이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응원이인데요. 요즘 꽂혀 있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하고 MBTI인데, 그래서 좀 인상이 좋으시고 좀 친해지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이제 집사님들, 교우분들께 집사님 차가 뭐예요? 뭐 MBTI 뭐예요? 이거 아마 많이 물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특히 내가 인상이 좀 좋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이제 제 MBTI를 진단을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가 진단지를 통해서 하는 거하고 좀 무관하게 딱 보니까 아빠는 이거야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쪽에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 맨날 들어도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영어 철자 4개로 돼 있는 뭐 그런 거 아시죠? 뭐 I 뭐 이런 거. 근데 아빠의 MBTI 특징은 뭐냐면은 인류애가 없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인류애라는 말이 뭐 이제 언뜻 생각해 보면은 나하고 특별한 인연이 없는 사람에 대한 사랑, 배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사랑을 뭐 인류애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요즘 인터넷에서 보면 이게 좀 약간 뉘앙스가 있는 말이에요. 이제 그 뜻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데, 나는 오늘 인류애를 잃었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뭐 이렇게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데서 검색해 보시면은 인류애를 잃다 검색하면 대개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은 오늘 재활용 쓰레기 분류를 하다 보니까 유리병 속에 뭐 담배꽁초가 가득 들어 있는 걸 봤다. 나는 오늘 인류애를 잃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인간에게 실망했다. 이런 인간이 있어. 뭐 식당에서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아주 몰상식한 일을 한다든가 뭐 그러면은 오늘 인류애를 잃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소설가들에게 주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 이제 아쿠타가와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한 1910년대에 활동했던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라는 소설가를 기리는 상입니다. 근데 이 소설가가 쓴 대표작이 이제 라쇼몽이라는 책이 있어요. 단편 소설이 있는데, 이제 흔히 라쇼몽이라고 하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옛날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이 만든 라쇼몽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데 칼럼 같은 데도 많이 등장하는 건데, 이 영화는 소설 라쇼몽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아쿠타가와가 쓴 소설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영화화한 것이긴 한데, 라쇼몽이라는 소설집 안에 들어있는 이제 덤불 속에서라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거고요. 이제 라쇼몽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본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이제 영주들이 다 망한, 전쟁이 끝나고 시체들이 즐비한 어느 상황에 라쇼몽이라는 게 한자로 나생문이라고 쓰는 이제 문입니다. 남대문, 뭐 숭례문 이런 것처럼. 거기 이제 사무라이 한 명이 살아남아서 거기에 칼을 짚고 앉아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나라가 망하고 영주들이 다 망했으니 이제 실직 상태에 빠진 사무라이거든요. 이제 그런 고용되지 않은 사무라이를 흔히 이제 료닌, 낭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고용해주고 급료를 줄 수 있는 영주가 없다 보니까 이제 칼 쓰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무례배가 되는 거죠. 뭐 산적을 하거나 굉장히 험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사무라이는 무사로서 도를 지켜가는 사람인데 내가 차마 그런 일을 할 수는 없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라쇼몽 앞에 쭉 즐비한 시체들 틈에서 뭔가 꿈틀꿈틀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게 뭐지 귀신인가 막 겁먹었다가 쫓아가서 보니까 웬 이제 할머니 노파 하나가 시체들의 옷을 하나씩 벗기고 있는 거예요. 벗기고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또 뭐 입에서 뭘 빼고 뭐 하여튼 이러고 있어서 어떻게 이런 시체들이지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목에다 칼을 겨누고 근데 당장 너를 죽여야겠지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밝혀라 그랬더니 이거 옷은 벗겨서 빨아서 또 뭘 어떻게 해서 내다 팔고 뭐 해서 하고 머리카락은 모아서 무슨 가발을 만들고 해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아니 네 아무리 네 목숨이 중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 시체 이 사람이었던 자들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하니까 일단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라도 하시면 제가 살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머리카락 쥐어뜯고 옷 벗긴 이 시체들은 그래도 싼 인간들이었습니다. 생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기꾼이었고 얘는 고리대금업자였고 얘는 무슨 생선을 판다고 하면서 뱀 고기를 생선으로 속여 판 자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무라이가 칼을 들이대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깊은 잠깐 고민에 빠졌다가 이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 네가 지금 거두었던 거 다 나에게 내놓고 네 옷도 벗어서 내놔라 하고 옷까지 벗겨서 뺏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 나쁜 놈아 나에게 어쩌 이럴 수 있느냐고 욕하던 자가 어떻게 나한테까지 이럴 수 있느냐 막 욕을 하니까 네가 그러지 않았느냐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나도 이래야 살 수 있겠다 그리고 너처럼 악독한 일을 한 자에게서 뺏는 게 무슨 허물이 되겠느냐 그러고 유유히 사라지는 이게 이제 라주몽이라는 소설입니다. 나중에 이제 평론가들이 이 소설을 평하기를 이 세상에서 악의 일반성 혹은 악의 일반화되는 과정을 잘 간파한 소설이다 뭐 이렇게 평론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선이라는 것은 점점 고립되는 경향이 있고 악은 점점 퍼지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V나 어디에서 이제 어느 연예인이 뭐 누구한테 30억을 기부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굉장히 박수를 치고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나도 그럼 한 3만 원이라도 기부해 볼까 이렇게 따라서 생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반면 쟤도 그러는데 난 왜 안 돼? 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거죠. 그 새벽에 운전하다가 이제 빨간불에 멈춰서면은 일단 멈춰섰는데 옆에 있는 차들이 슬금슬금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렇게 돌아보고 저도 지나가게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성향이 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점점 선은 고립되고 악은 퍼져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나는 오늘 인류애를 잃었다라는 표현도 나는 오늘 인류애를 얻었다, 인류애를 배웠다 이런 표현은 없거든요. 인터넷에. 점점 어떻게 살아가든지 악은 점점 퍼져가고 선은 고립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긴 한데 또 세상이 남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군대 3년, 요즘에 이제 1년 반입니다만 3년 단위로 보면은 군대가 엄청나게 변하는데 10년 단위로 보면 하나도 안 변해.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다녀온 남자들이 다 내가 2등병 때는 굉장히 열악했는데 내가 병장 때는 굉장히 인권이 증진되고 구타도 없어지고 좋아졌지라고 얘기하는데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이제 똑같은. 근데 거꾸로 살펴보면 우리 사회도 늘 악은 퍼져가고 선은 고립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몇십 년 전에 비해서 지금 완전히 지옥도가 펼쳐졌는가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그래서 잠깐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류애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지켜지는가. 그러면서 제가 감히 인류애가 어떻게 지켜지는지 혹은 지켜가야 하는지를 말씀드릴 깜냥은 아니어서 제가 그 책을 쓰느라고 알게 된 어떤 분의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직업이 작가인데요. 이제 글을 써서 먹고 사는데요. 그 굉장히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직업이지만 되게 희귀한 직업이거든요. 주변에 작가로 먹고 산다는 게. 근데 우리 교회 출석하고 나서 보니까 목사님부터가 이제 지난 수십 년간 이렇게 목회 활동과 저술 활동을 함께 하셔가지고 완간을 하시고 시인분도 계시고 뭐 광고 보다 보면 출판 기념회도 열리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전에 다른 교회 다닐 때는 저기 작가입니다 그러면 되게 신기해하셨거든요. 분들이 지금 이렇게 막 물어보시고 출판이랑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인쇄는 어떻게 되냐 막 물어보시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이상한 교회다 여기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제가 몇 권 썼는지 정확히 몰랐는데 한 달쯤 전에 김동환 장로님께서 당신이 작가라고 들었는데 그동안 쓴 책이 그 목록을 한번 뽑아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목록을 뽑아드리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한 43권이 되더라고요. 혼자 쓴 게 43권인데 같이 쓴 것들 이제 빼고 번역한 거 이런 거 빼고. 근데 제가 2003년에 첫 번째 책을 냈습니다. 2003년 봄에 2002년에 써서 3년에 냈는데 어떤 좀 중견 출판사하고 기회가 됐는데 제 책 내기 직전에 낸 책이 한 1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출판 계약을 하면서 출판 계약을 하면 이제 도서 정가의 10%를 인세로 받고 뭐 초판 1생 3,000부를 찍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앞에 책이 100만 부 팔렸으니까 내 책은 정말 겸손하게 생각해서 한 50만 부만 팔린다고 해도 이게 얼마일까 책값이랑 막 계산해서 이 돈을 벌면 어떻게 쓸까 막 이렇게 꿈에 부풀었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책 내고 한 2, 3년 있다 출판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이 다 팔리지 않은 책을 제가 가서 이제 회수해 오고 뭐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 이제 책 쓸 기회가 없다가 2005년에 어떤 분이 출판사분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곧 전에 제가 썼던 책이 이제 독자들에게는 안 읽혔는데 이제 운 좋게도 잡지 편집자나 무슨 사회보 같은 거 만드는 분들이 그 책을 읽으셔서 돌려 연락처가 이제 돌아가서 이제 원고 의뢰들이 왔어요. 그래서 흔히 아시는 지하철 옛날 매점에 꽂혀 있던 뭐 샘터, 뭐 좋은 생각, 해피데이스 뭐 이런 조그만 책부터 시작해서 쓰는데 그 중에 2004년 5년에 우리 교육이라는 교육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연재를 펑크를 낸 거예요. 이제 갑자기 중단한다고 해서 연락이 와서 그 편집자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뭘 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급해서 지금 일주일 있다 책이 한 권 또 나와 이제 편집 인쇄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글쎄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고 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예인산책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예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해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공옥진 선생, 뭐 판화가 이철수 선생, 뭐 이런 분들 할게요. 그럼 첫 회는 누구를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한대수 선생님 어떠세요?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합시다. 그럼 일주일 안에 원고를 주세요. 그랬는데 저는 그분들을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제 그래갖고 그때는 이제 글을 쓰고 싶다는 욕망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연재를 허락을 받았는데 이제 첫 회를 한대수 선생을 해야 되는데 한대수 선생 연락처도 모르는데 그래갖고 이제 근성을 발휘해서 막 어떻게 구글링을 하고 그때 구글링으로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해가지고 이제 연락처를 받아서 무작정 연락을 드리고 집으로 쳐들어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한대수 선생은 마음이 굉장히 약하신데 부인이 굉장히 좀 성격이 강하신 분이었는데 저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난 현장에서 제가 버티고 안 나가고 계속 인터뷰를 강행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제 약속대로 뭐 이철수 선생, 공옥진 선생, 뭐 구봉서, 코미디엄 이런 분들을 한 15개월 했는데 그거를 보고 어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당신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아마 되는 모양이니 전기를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쓸게요 그랬는데 혹시 장기료라는 사람 아시냐고. 여러분 장기료라는 분을 다 아시나요? 원래 아셨나요? 어떻게 아시죠? 제가 책 쓰다가 한 2005년에는 잘 모르던 분위기였었는데 희한하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왜 알았냐면은 아버지가 특수학교에서 오래 이제 선생님을 하셨는데 사회복지 그쪽에 계시다 보니까 아는 지인분들 중에 이제 장기려 선생님하고 연관된 분이 이제 책을 선물하셨는데 장기려 회고록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흔히 선물 받은 책 잘 안 읽으시잖아요. 아버지 서재에 꽂혀 있는데 하필 아버지도 안 읽으신 그 책을 제가 읽었는데 왜 읽었냐면은 그러니까 제대로 읽은 게 아니고 저게 사람 이름인가 싶어가지고 장기려가 사람 이름인가? 그러니까 회고록 앞에 장기려가 붙은 거 보니까 이제 사람 이름인 것 같긴 한데 이상하잖아요. 기려야 놀자 뭐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갖고 사람이겠지 하고 뽑아서 이제 연표 같은 거 확인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대략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기려 선생 제가 알죠. 뭐 이런 분 아닙니까? 무료 진료하고 뭐 의료보험조합 만들고 이러신 분 아닙니까? 선생님이 아주 적임자군요. 그럼 책을 씁시다.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헤어지고
그날 출판 계약한 게 아니라 뭐 조만간 그럼 저희 출판사 대표님하고 한번 식사를 하시면서 얘기 나누시고 계약도 하시죠.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한 2, 3년 만에 제가 책을 쓸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서 막 조사를 하다가 좀 너무 나아간 거죠. 그래서 그 관련자분께 연락을 드리고 제가 인터뷰를 시작을 막 했어요. 출판 계약도 하기 전에. 그리고 부산도 한번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때 KTX가 막 개통돼 가지고 당일로 갔다 올 수 있는 시대가 열렸는데, 그래서 막 설레는 마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그 뭐지 하다가 한 3주 4주 지나서 연락이 와서 출판사 대표하고 만나서 식당에서 만났는데, 뭐 대표입니다, 예, 김은식 작가입니다, 뭐 하고 뭐 자세한 얘기는 밥 먹고 나서 하죠. 그리고 밥을 이렇게 먹는데 제가 밥 먹으면서도 이렇게 막 설레는 마음이 있어서 이분이 이렇더라고요. 그때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두 분이 그 안색이 굉장히 어두워지더라고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계속 어두워지더니 밥 숟갈을 딱 놓고 그러면은 그냥 얘기를 할까요? 그러더니 그 저하고 처음 만났던 출판사 그 편집위원분이 사실은 저희가 이 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 책이 아무래도 상업성이 없을 것 같다. 지금 시대에 무료 진료를 하는 의사라니, 뭐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한참 하다가 그 대표님이 아닙니다, 합시다. 제가 지금 저 김 작가 얘기를 들어보니 이 인물에 대해서 나름 확신을 가지고 계시고 흥미를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해야죠. 그러니까 옆에 편집자분이 대표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그래서 또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출판사에서 나름 기획회의를 하고 이제 회의를 통해 결정을 한 사항을 대표라고 해서 뒤집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표님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썼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 느껴졌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때 하셨던 얘기가 자기가 출판을 좀 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 책이 지금 먹히겠다 해서 내는 책은 안 먹히는 경우가 많은데 언젠가 이 세상에 필요한 책이다 해서 놓으면은 이렇게 말뚝 세워놓듯이 놓으면 언젠가는 이 책이 선택을 받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저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안 할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잠자코 있다가 이게 사인을 하고 출판 계약을 맺고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이 저희 두 번째 책이 됐는데 뭐 이제 여담 이제 뒤부터 말씀드리면 책이 많이 팔렸어요. 많이 읽혀가지고 지금까지 한 5만 권에서 한 10만 권 사이가 한 20여 년 지났죠. 지금까지 한 15년 이상 지났는데 그 뒤에 장기려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장기려 우리 곁에 살다 간 성자라는 이제 조그만 사이즈의 책인데,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제가 부산에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 주변에 계셨던, 지금은 이제 많이 돌아가셨는데 의사분, 또 간호사분들, 또 환자, 그리고 방사선 기사 뭐 이런 분들 같이 활동하셨던, 또 같이 사회 활동하셨던 의료보험조합 하셨던 활동가분들을 많이 만나 뵀었습니다. 잠깐 뭐 시간 걸리더라도 장기려 선생님에 대해서 다 아시지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평안도 출신 의사인데 이제 경성의전 가서 의사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학생 때 자기가 회고하기로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성의전 시험 치고 합격하는 거 기다리는 동안에 저를 의사로만 만들어 주시면 평생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했는데 이게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의사가 그때는 의전 2년 하고서 의사 자격을 주는데 너무 자기 생각에 2년 공부한 것 같고 사람 생명을 다룬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소심하고 내가 자신이 없다. 그래서 공부를 더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의학 박사가 됐어요. 일본 나고야 대학에 이제 논문을 내가지고 박사가 됐는데, 그때는 이제 석사 박사 이런 체계가 갖춰진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라 일본에서도 박사가 통틀어 몇 명이 안 되던 시절이라, 그때 이제 들어보면은 그 일본에서 어떤 영역이든 박사가 한 명 배출이 되면은 그 뉴스에서 방송을 하던 정도였다고 그래요. 오늘 뭐 나고야 대학 어디에서 뭐 어디 평안도 출신, 반도 출신의 뭐 장기려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올 정도에. 근데 그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오니까 이제 한반도 안에서 이제 대단한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 교수가 저기 명동에 있는 백병원을 설립한 백인재 선생이었는데, 너 내 후임으로 경성의전 교수가 돼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평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분은 굉장히 그 가족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인데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셔야 돼요. 그리고 평양으로 가서 평양 도립병원 이제 외과장이 되는데, 그 뒤에 해방이 되고 북한 정권이 수립되면서 이제 김일성 의대 교수 강좌장을 하게 되고, 이제 김일성 정권에서 굉장히 우대를 받게 돼요.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이라는 통치자가 서게 되는데, 이 사람이 외할아버지였다고 하든가 할아버지인가 하여튼 그 대에 이제 한의사였다고 하죠. 뭐 요즘처럼 면허를 받은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뭐 그래서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일날은 제가 일을 못 합니다. 제가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게 이제 사회주의 정권에서 혹시 약점이 될까봐 뭐 이제 이런 조건을 제시했는데, 뭐 또 김일성 주석이 우리 어머니도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뭐 강반석이다 이름이, 그래서 뭐 이러면서 괜찮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 의대에서 가르치다가 전쟁이 터지고 이렇게 유엔군들이 쭉 북상하고 이제 북한군이 이제 후퇴한 사이에 너무 급하게 후퇴를 하다 보니까 이 인력을 어떻게 관리를 못하고 놓고 간 거예요. 근데 국군에 확보가 됐는데 다시 후퇴를 할 때 국군들이 데리고 내려와 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진 월남이냐 납치냐를 갖고 막 논쟁이 붙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제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좀 의사에 반해서 데려온 게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다 내버려 두고 길에서 만난 이제 셋째 아들 하나만 데리고 부산에 뚝 떨어지는데, 그 난리통에 이 의사를 데려왔지만 별다른 관리가 안 됐는데, 거기서 이제 국군병원에서 좀 일을 하다가 부산에 돌아다니다 보니 이제 피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많이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영도 다리 밑에다 천막 치고 보금병원 간판 걸고 거기서 이제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를 합니다. 무료로 진료하고 혹시 돈 있는 사람은 여기 종이 상자에다가 돈 있는 대로 뭐 내도 좋고 뭐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는데, 그러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뭐 서울대 교수, 뭐 부산대 교수, 뭐 카톨릭 의대 설립할 당시에 이제 교수 뭐 이렇게 지내면서 하시는데, 사라오 태풍 왔을 때도 사라오 태풍 이재민들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암만 도와줘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의사 혼자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때 이제 같이 성경 모임 하던 분들 중에 이제 함석헌 선생 제자였던 함석헌 선생하고 같이 성경 모임을 하는데, 최규철 선생이라는 분이 내가 덴마크에 있을 때 보니까 의료보험이라는 게 있더군요. 뭐 이런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그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각자 건강할 때 돈 모아서 조합을 만든 다음에 환자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뭘 해보자 시작을 했는데, 그 한 달에 짜장면 한 그릇 값을 내면은 가족들을 다 건강 진단해주고 위급할 때 치료해주고 이걸 했는데, 그 보건병원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아이들이 아파가지고 보험비를 진료비로 싹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 달 모았던 게 다 소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들 모아놓고 당신들 월급 받고 벌이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조합비만 내고 혜택은 받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혜택 안 받기로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몇십만 명을 모으게 되고, 나중에 뭐 긴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어떤 토대가 되는 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분인데 평생 하여튼 돈 한 푼도 안 남기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1,000만 원이 딱 있었는데 자기 간병해 주던 아주머니한테 선물로 드리고 이제 한 푼도 없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자, 뭐 한국의 슈바이처 이런 별명들로 불리는 분인데, 그 제가 이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주변 분들 인터뷰하다가 들은 얘기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그 장기려 선생님이 요한일서를 제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하셨을까를 제가 좀 추적해 보려고 요한일서를 그때 열심히 읽었는데, 그 요한일서라는 책이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쓴 책인데 그 편지 글들을 모은 것인데,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신학적인 어떤 그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성경의 부분들하고 달리 되게 재미없게 이 요한일서를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친교하라, 이 한 문장이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것 같이 읽혔어요. 그냥 사랑하라 이런 건데, 제가 그 다른 어떤 참고문헌을 통해서 이 책을 이해할 능력은 안 되는데, 그 집에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마다 그 쓰는 성경 판본들이 좀 달라서 몇 권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해설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해하자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그 공동체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당시가 이 에베소 교회가 분열하던 시기였다는 거죠. 어떤 이 적그리스도 이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편지를 계속 썼다고 해요. 근데 편지의 내용이 계속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인데 그 내용을 알고 보면은 요한일서 안에 그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들에 대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해설해 보면은 무슨 가현설을 신봉하는 누구, 뭐 영지주의, 뭐 이렇게 뭐 표현하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육으로 오신 어떤 측면을 부정하거나 그의 가르침 중에 무엇을 부정하거나. 근데 그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에베소 교인들을 상대로 사도 요한이 결국 하고 할 수 있었던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긍정하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교제하십시오, 이것밖에 할 수 없었던,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려 선생이 왜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자주 했을까? 그 인터뷰를 계속하면서 제가 되게 가슴 아프게 공감하고 알게 됐던 게 뭐냐면은 그 장기려 선생 하면 우리가 위인으로 알고 있고 성자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 배신과 어떤 고난으로 점철된, 그리고 갈등, 제자들이 계속 갈등하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장기려 선생이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의사 제자들이 일단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의료보험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들은 치료하고 약을 주긴 하지만 회원들을 모으고 관리하고 계속 스킨십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사회운동가 그룹인데 함석헌 선생의 제자분들이 여기에 이제 대거 들어와 있었어요. 의사들이 이들을 극히 혐오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런 사람들을 자꾸 불러옵니까? 장기려 선생님, 함석헌 그 양반 교인도 아니래요. 교회도 안 나간대요. 아니다 얘들아, 내가 여쭤보니까 주님을 긍정하신단다. 교회를 안 나가는데 무슨 교인입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함석헌 선생의 제자들, 또 무교회주의의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옛날에 노무현 정권 초기에 들어왔을 때 그 늘공 어공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공무원들이 그 운동권 출신의 그 사람들과 같이 회의를 하면서 극히 혐오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의 시간에 지각을 하네. 그리고 지각을 하는데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전날 뭔가 뒤풀이를 하고 총화를 하고 뭐 하면서 이 생활 문화의 차이가 서로를 극히 혐오하게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사회운동가 그룹들을 혐오하고 사회운동가 그룹들은 의사들을 또 불신하는 게 있어요. 저 엘리트주의, 저 간호사들한테 저 막 반말하는 거 봐, 막 이런 거죠. 우리를 하대해. 그들의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기려 선생이 엄청나게 가슴 아파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돈하고 너무 거리가 멀게 살다 보니까 환자들한테 치료비를 안 받고 나중에 보건병원이 무료 병원이 아니라 이게 그 교단과 재단에 편입이 돼서 대형 병원이 됐는데 돈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원무과 직원들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입원을 했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을 퇴원을 안 시키는 거예요. 돈을 내야지 퇴원을 하죠. 그러면은 밤에 야근하겠다고, 당직하겠다고 원장이 남아서 환자들을 탈출을 시켜버리고, 또 이제 처방전에다가 영양실조 환자가 왔는데 영양실조 환자한테 처방으로 영양제를 주어야 될 텐데 거기다 처방전에다가 뭐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이런 거 써서 이제 원무과로 그러니까 약제실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자에겐 약이 필요 없다,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러는 거죠. 이제 이르고 악물고 있다가 나중에 이 장기려 선생하고 의견 충돌이 생기니까 장기려 선생을 병원에서 쫓아내면서 그러면은 내가 우리 조합 환자들은 봐야 되니까 그럼 퇴직금에다 좀 보태서 밖에 의원이라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갔더니 퇴직금은 없는데요. 왜 전에 그 닭 2마리 값 공제, 도망간 환자 입원비 공제 이렇게 다 돼서 퇴직금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해서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해요. 그리고 또 무교회주의 뭐 등등 나중에 좀 이렇게 교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 교류하던 일들을 계기로 교회에서도 파문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그분과 깊은 연관이 있는 그 교단에서 이분을 굉장히 영웅시하고 이렇게 영웅으로 떠받들지만 사실은 말년엔 파문된 상태였죠. 그런데 그래서 원장으로 쫓아내고 후임 원장으로 이분의 수제자를 이렇게 섭외를 해서 이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제자는 또 자기의 야심에 또 그걸 또 받아들이는, 이렇게 배신 아닌 배신을 또 하게 되죠. 하여튼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장기련 선생님이 그 뒤에도 그 모든 사람들과 교류를 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교류하고, 그때 그 제자나 그 후배나 이런 사람들한테 요한일서에 계속 인용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 중에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편지 가운데서도 여러 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빛 가운데 있고 사랑하기를 권면하면서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곳에 있는 거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잖아요. 사랑한다면,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와의 그 다음이 있지만 미워할 때는 그 다음이 없잖아요. 파멸시키고 난 뒤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김지아 시인 오랜 공백 끝에 책을 하나 냈다고 해서 사서 읽었는데 굉장히 혼란이 느껴지는데, 그때가 이제 생명사상을 처음 이제 세상에, 박정희가 죽은 뒤에 너무 허탈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개인을 반대해서 싸웠던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상징되고 대표는 무언가를 극복하기 위해 싸웠지만 결국에는 너무너무 자기를 괴롭히는 박정희에 대한 미움이 사무쳤는데 그가 어느 날 사라져 버렸을 때 그 방향을 잃은 느낌. 김근태 장관 이제 사모님 부인인 인재근 의원님한테 들었는데, 이근한을 만나고 너무 괴로워서 막 너무 괴로워서 몸이 안 좋아졌대요. 용서하려고 만났는데 용서가 안 돼가지고 집에 와서 여보 너 어떻게 용서가 안 돼, 용서할 수가 없어라고 괴로워하는. 근데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용서하지 않고 그를 증오하고 그를 파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없으니까, 그 뒤가 없으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그 뒤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뒤를 보라고 계속 권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너무 급히 오느라고 옷이 없어서 태어날 옷이 없었던 환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기련 선생님이 옷을 한 벌 사줘야겠다 그러고 제자를 데리고 시장에 나갔는데 시장 상인이 이 옷 좋습니다. 이거 원래 300원짜리인데 손님한테 특별히 200원에 드릴게요. 제가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이러고 주더래요. 그러니까 장기련 선생이 당신 계속 이런 식으로 파니까 가난한 거 아닙니까? 그 300원에 떼왔으면은 붙여 팔아야지, 깎아 팔면 당신 계속 이 꼴을 못 면해요. 400원 받으세요 하고 돈을 냈대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다시는 300원짜리를 낮춰 팔지 마시오 하고 이제 나오니까 옆에 제자가 선생님 그 말을 믿습니까? 장사꾼이 믿고 판다는 말을 믿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일종의 거짓말인데 내가 더 깎으려고 했으면 앞으로 더 심하게 거짓말 치고 살았을 거다. 근데 내가 믿어줬잖니. 거짓말인 거 알지만 믿어줬잖니. 믿어줬으니 앞으로 똑같은 거짓말 할 때 조금 더 힘들어질 거다. 나는 사람 믿어주기 운동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 제자들의 배신, 갈등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가졌던 마음이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 조절하려고 시계까지 들고 나왔는데 너무 조절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향린교회 향린이라는 게 향기 나는 이웃이라는 뜻인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야구글을 쓰면서 좋아하는 학교 이름 중에 설린상고, 설린 인터넷고, 선한 이웃이죠. 선한 이웃에서 더 나가가지고 그 선한 마음을 널리 퍼뜨리기를 원하는 게 아마 향린 공동체 처음 만드신 분들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장기련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른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이웃 여러 경험한 것보다 악한 이웃 한 명 경험하면 우리가 더 인간을 경계하게 되고 인류애를 잃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선한 이웃으로서의 향기를 퍼뜨리려고 하는 향린 공동체의 소중함, 가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신 소망에 대해서 더욱 확신을 가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어수선했던 말씀